72개국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G7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UN 총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4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원조를 한국이 고작 8억 달러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세계은행에서 32년을 일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50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한국 3억에 졌습니다. 내가 32년간 틀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조너선 프라이스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세계은행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의 돈을 어떻게 쓸지 설계하는 사람이었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개방, 민영화, 긴축 재정. 지난 40년간 국제 원조의 교과서였습니다. 그 교과서를 쓴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 18층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72개국 대표단이 박수를 칠 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72개국이 G7을 거부했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60년간 쌓아 올린 국제 원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설계하고 미국이 자금을 대고 유럽이 감독하는 그 거대한 체제. 저는 그 체제 안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그 체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72개국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72개국이 선택한 대안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연간 원조 예산 8억 달러짜리 나라. 미국 USAID 예산 400억 달러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원조 역사가 채 30년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이카라는 기관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가끔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발표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8억 달러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은행이 한 분기에 집행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이었습니다. 18층 끝 복도. 부총재실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사무실은 18층 코너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창. 벽에는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학위증과 영국 여왕으로부터 받은 12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하나 없이 서류만 쌓여 있었죠. 리처드 해밀턴, 58세, 세계은행 부총재,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영국 재무부를 거쳐 세계은행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담당 국장,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장,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법무팀장까지 불렀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UN 총회장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봤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리처드는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72개국이 우리를 버렸어. G7 전체를 버렸어.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어.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총재님, 이건 외교적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고 있어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일 수도 있고요.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시적. 자네가 일시적이라고 했나? 그가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숫자를 읽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과 새로운 개발 협력 협정을 맺은 나라가 47개국이야. 같은 기간 세계은행 프로그램에서 이탈하거나 축소를 요청한 나라가 23개국이고, 그리고 이번에 72개국 공동성명. 이게 일시적으로 보여?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시내가 늦은 오후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이야.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너선. 네. 자네가 32년 동안 이 조직에서 한 일이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맞아.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지. 자네가 만든 그 모델로 우리가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아?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일 겁니다. 3,200억 달러야. 지난 20년간 자네가 설계한 프레임워크로 집행된 총액이야.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3,200억 달러. 한국 원조 예산 400년치였습니다. 리처드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5년간 한국 코이카가 집행한 총 원조 예산이야. 얼마인 줄 알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간 8억 달러 수준이니까 5년이면 약 4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38억 달러야. 우리가 20년간 쓴 돈의 100분의 1이 좀 넘는 수준이지. 리처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72개국이 우리 3,200억 달러를 버리고 한국의 38억 달러를 선택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로 봐도 규모의 경제로 봐도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맞아. 말이 안 돼.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해. 제가요? 리처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사팀을 꾸려. 한국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아니 뭘 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해. 그리고 허점을 찾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허점을요? 조너선 38억 달러로 72개국의 마음을 사는 건 불가능해. 뭔가 있어. 데이터를 부풀렸거나 성과를 과장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거래가 있거나. 리처드가 펜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체해. 한국 모델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러면 72개국도 다시 돌아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리처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8억 달러짜리 원조 프로그램이 세계 최대 개발 금융기관을 위협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리처드가 불렀습니다. 조너선. 네. 일주일 줄게. 현장 가서 보고 와. 그리고 보고서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편에 서는 결론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마크 셸던이었습니다. USAID 전략기획실장. 45세. 워싱턴 정가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무부를 거쳐 USAID의 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마크가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조너선, 방금 해밀턴 부총재 미팅 나온 거죠? 그래요. USAID 쪽에서도 난리입니다. 72개국 성명 때문에 의회 청문회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이 매년 400억 달러를 쏟아붓는데 개도국들이 한국을 더 좋아한다. 의회에서 이 소식 들으면 USAID 예산부터 깎을 겁니다. 우리 밥줄이 달린 문제예요. 마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원조의 효과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예산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국 코이카 사업 중에 실패한 프로젝트 목록을 이미 정리해뒀어요. 볼리비아 스마트팜 중단건, 방글라데시 원격 의료 부진건, 캄보디아 직업훈련 예산 초과건. 이거면 충분히 반박 보고서 뼈대가 됩니다.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준비해뒀다는 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참고하겠습니다. 마크가 씩 웃었습니다. 한국이 8억 달러로 세계를 바꿨다고요? 웃기지도 않죠. 우리가 한 분기에 쓰는 커피값보다 적은 돈인데. 그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허점을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32년 경력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8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의 허점을 못 찾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허점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요. 이틀 뒤 저는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팀원은 에밀리 첸이었습니다. 34세. 세계은행 데이터 분석팀 소속이었습니다. MIT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은 수재였죠. 숫자 앞에서만큼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에밀리를 선택한 건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원하는 결론이 있었지만 저는 최소한의 객관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 한국의 허점을 찾되 그 데이터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팀원은 클라라 벨이었습니다. 52세. 스웨덴 출신으로 UN 개발 프로그램 평가국장이었습니다. 리처드가 UN 쪽 협조를 요청해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차분하고 공정한 인상이었지만 첫 미팅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저는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1% 이상을 원조했습니다. 한국의 6배가 넘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원조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번 조사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클라라. 한국 모델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클라라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이라면 참여하죠. 조사 대상 지역은 케냐 가리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이 50억 달러를 투입한 동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었고, 동시에 한국 코이카가 3억 달러 규모의 농촌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한 곳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갔던 겁니다. 완벽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면 50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이 3억 달러짜리보다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17배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크 셸던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코이카의 실패 사례 목록이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중단된 스마트팜 2건, 방글라데시의 저조한 원격 의료 활용도, 캄보디아 직업훈련 예산 초과 건. 꽤 그럴싸한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태블릿에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케냐 현장 데이터와 합치면 충분한 반박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72개국 성명의 전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원조의 세계에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GDP 성장률, 빈곤율 감소, 인프라 투자 수익률. 그게 원조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 세계은행의 3,200억 달러가 한국의 38억 달러에 질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저는 에밀리와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나이로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출발 전에 하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어제 밤에 가리사 지역 위성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농지 활용률 변화 추이요. 그녀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두 개의 지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세계은행 프로젝트 지역, 오른쪽은 코이카 프로젝트 지역이었습니다. 왼쪽이 우리 지역이에요. 5년 전에 관계 시설을 설치했을 때 농지 활용률이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초록색이었던 지역이 다시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코이카 지역이에요. 저는 오른쪽 지도를 봤습니다. 초록색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록색 영역이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주변으로 퍼지는 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코이카 프로젝트 공식 영역 바깥으로 농지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요. 위성 데이터상으로는요. 오류 아닌가? 3번 확인했어요. 오류 아닙니다. 저는 잠시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 우리 쪽에 유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클라라가 커피를 들고 오며 물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한국 모델의 허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클라라를 바라봤습니다. 북유럽 사람 특유의 거리낌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이로비까지 비행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마크가 보낸 한국 실패 사례 목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18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약점만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32년 경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8억 달러짜리 프로그램 하나를 해체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8시간 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32년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가리사의 흙길 위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블릿 속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가리사까지는 차로 6시간이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붉은 흙길이 시작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클라라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사바나 지대 위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점점이 서 있었고 먼지가 자동차 뒤로 길게 꼬리를 끌었습니다. 가리사 지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자결했습니다. 기온이 38도였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먼저 세계은행 프로젝트 지역으로 갔습니다. 동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세계은행이 50억 달러를 투입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예산 승인 보고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죠.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관계 시설이 있었습니다. 독일제 펌프 시스템, 이스라엘 기술로 설계된 점적 관계 파이프, 미국에서 수입한 수질 정화 장치, 당시 최신 기술을 총동원한 시설이었습니다. 설치 비용만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멈춰 있었습니다. 펌프는 녹슬어 있었고 파이프 곳곳에서 균열이 보였습니다. 수질 정화 장치의 필터는 교체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최소 2년은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지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시설 입구에 작은 초소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초소 뒤편 나무 그늘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현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카마우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시설 관리인이십니까? 카마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펌프가 멈춰 있는데 언제부터 안 돌아간 겁니까? 카마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4개월 됐습니다. 14개월이요? 수리 요청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나이로비 사무소에 3번 보고했어요. 그래서요?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12만 달러래요.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달러. 50억 달러 프로젝트에서 12만 달러짜리 부품을 14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이 불편해졌지만 그건 행정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단지를 봤습니다. 세계은행이 설계한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고 토양 센서와 자동 관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 CNN이 취재를 왔을 정도로 화제가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농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토양 센서의 케이블은 누군가 뜯어간 흔적이 있었고 자동 관수 시스템의 제어판은 깨져 있었습니다. 창고문을 열어보니 비료 포대들이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팔짱을 끼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죠. 저는 카마우에게 물었습니다. 농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는 왔어요. 200명 넘는 농부가 등록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교육도 시켰어요. 그런데요? 교육이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농부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통역은 안 붙였습니까? 카마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2달은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끊겼어요. 통역관 인건비가 프로젝트 부대 비용 항목에 안 들어 있었대요. 설계 단계에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빠졌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설계를 승인한 사람이 접니다.
6년 전 워싱턴 사무실에서 15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현지 언어 교육이나 통역 지원 항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에밀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시설 가동률 데이터 현장 확인했어요. 관계 시설 가동률 17%, 스마트팜 시스템 가동률 8%입니다. 사실상 작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17%와 8%, 5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우수하다는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코이카 지역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8km요. 8km.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 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같은 나라인지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곳은 메마른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채소밭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수로를 따라 물이 농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건조한 사바나의 먼지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 살아있는 흙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만으로 이 땅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농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사람, 수확물을 정리하는 사람, 어린 묘목에 물을 주는 사람, 모두 현지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 사무실이나 관리시설이 안 보이는데요? 클라라가 대답했습니다. 코이카는 보통 사업 종료 후 철수합니다. 여기는 아마 이미 철수한 지역일 거예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손을 씻고 걸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방문자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와이리무 은조개입니다. 이 마을 이장이에요. 와이리무. 이 사람이 이후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세계은행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러 왔어요. 와이리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아니라 뭔가를 가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요? 저쪽 마을에서 오셨군요. 저쪽 마을이라면요? 관계 시설이 멈춘 곳이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8km 떨어진 마을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을 상황을 아십니까? 와이리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거기 농부들 중 일부가 요즘 우리 마을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 세계은행 지역 농부들이 여기로 와서 배우고 있다고요? 네. 지난 6개월 사이에 30명 넘게 왔습니다. 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받은 농부들이 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지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와이리무 씨,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도 될까요? 물론이요. 이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코이카와 시작한 건 12헥타르였습니다. 지금은 34헥타르예요.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4헥타르요? 원래 프로젝트 면적의 거의 3배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넓혔습니다. 한국 지원 없이요? 한국 팀이 철수한 건 2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가 했어요. 에밀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리무에게 물었습니다. 관계 시스템도 직접 설치한 겁니까? 네. 한국 팀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방식인데요? 와이리무가 수로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수로를 가까이서 보니 세계은행 지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제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아니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PVC. 파이프와 돌, 시멘트로 만든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PVC 파이프, 시멘트, 돌. 현지 자재만 썼습니다.
고장나면 우리가 직접 고쳐요.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8km 전 카마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해서 14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요. 클라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구당 설치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와이리무가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와줬을 때는 가구당 약 120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건 가구당 40달러 정도예요. 120달러.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가구당 비용은 12,000달러였습니다. 100배 차이였습니다. 에밀리가 숫자를 적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0배 차이. 그런데 작동하는 건 이쪽이라고?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와이리무가 우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와 양철 지붕으로 지은 단순한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농업 기술 매뉴얼이 스와힐리어와 한국어 두 가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계은행 프로젝트 현장에는 영어 매뉴얼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지어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이리무가 저를 소개했고 자리에 앉자 케냐 개발협력부 차관 아부디 하산이 들어왔습니다. 아부디, 48세. 케냐 정부에서 20년을 일한 관료였습니다. 저는 나이로비에서 미리 면담을 잡아뒀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케냐 정부 입장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부디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세계은행 지역도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지 모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부디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20년간 양쪽을 다 봐왔습니다. 세계은행, USAID, 영국 DFID, 일본 JICA, 그리고 한국 코이카. 전부 다요. 그래서요? 차이는 관리 체계가 아닙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이는 첫날에 나타납니다. 첫날이요? 세계은행이 가리사에 처음 왔을 때 사전조사팀이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토양 분석, 수자원 조사, 기후 데이터 수집, 전부 했어요. 과학적으로 완벽한 사전조사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농부를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한 명도요. 토양은 분석했는데 그 토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만났어요. 기후 데이터는 수집했는데 그 기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아부디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코이카가 가리사에 처음 왔을 때 첫날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농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과학적 분석보다 중요합니까? 아부디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동네 농부들은 3대째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토양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독일 기계가 분석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이 더 정확해요.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두 현장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됐지만 멈춰 있는 시설. 단순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농지. 같은 기후, 같은 토양, 8km 차이. 다른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아부디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은행은 12,000달러짜리 장비를 줬습니다. 한국은 120달러짜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장비는 고장나면 독일에 전화해야 합니다. 기술은 고장나면 내가 직접 고칩니다. 그 차이가 14개월이에요. 14개월. 카마우가 부품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더니 와이리무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이리 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피사입니다. 제 조카예요. 나피사는 수줍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와이리 무가 나피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까지 이 아이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7km를 걸어 물을 길어왔습니다.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물 깃는 게 이 아이의 하루 일과였거든요. 저는 나피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에 공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절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3학년이에요. 와이린무가 잠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팀장이 떠나는 날,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이 마을의 미래다. 그리고 한국어로 뭐라고 적힌 공책 하나를 선물했어요. 나피사가 들고 있는 공책, 표지에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에밀리가 번역해줬습니다. 할 수 있다.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3글자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목 안쪽이 뻑뻑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2년간 보고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저 아이의 공책 한 권이 12,000달러짜리 장비보다 이 마을을 더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관을 나오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 셸던이었습니다. 조너선, 지금 어디야? 가리사 코이카 사업지에 있어. 좋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내가 확인해보니까 코이카가 이 지역에 실제로 집행한 예산이 3억 달러가 아니라 2억 4천만 달러야. 나머지 6천만 달러는 한국 기업 해외 진출 지원금으로 빠졌어. 이거 완벽한 공격 포인트야. 원조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한국 기업 밀어주기였다고 쓸 수 있어. 마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그거 출처가 어디야? USAID 정보 분석팀에서 뽑은 건데 한국기획재정부 예산 문서에서 추출한 거야. 한국 정부 공식 문서? 아니,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거야. 근데 숫자는 맞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공식 루트.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하지만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서에 넣었을 겁니다. 리처드가 원하는 결론에 딱 맞는 정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녹슨 펌프와 초록색 농지, 14개월째 기다리는 부품과 40달러짜리 자체 관계 시스템, 영어만 쓰는 교육과 스와힐리어 매뉴얼, 12,000달러짜리 장비와 할 수 있다라고 적힌 공책. 저는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데이터, 공식 확인 전까지는 사용하지 마. 답이 바로 왔습니다. 왜? 완벽한 카드인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이로비 호텔로 돌아온 저는 에밀리에게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에밀리가 이틀 동안 분석한 결과를 가져온 건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에밀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클라라도 함께였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리사 지역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코이카 프로젝트를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습니다. 기간은 사업 시작 후 5년 기준이에요.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먼저 투입 예산입니다. 세계은행 50억 달러, 코이카 2억 4천만 달러. 비율로 따지면 약 21배 차이입니다. 21배나 투입하고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농지 활용률입니다. 세계은행 지역은 사업 1년 차에 6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2%로 떨어졌습니다. 코이카 지역은 1년 차 45%에서 시작해서 현재 87%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코이카 지역이 시작은 느렸지만 계속 올라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에밀리가 다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자립률입니다. 세계은행 지역은 외부 지원이 끊긴 후 12%만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가동률은 17%, 농부들의 기술 활용률은 9%입니다. 코이카는요? 코이카 팀이 철수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자립률이 78%입니다. 시설 가동률은 91%, 기술 활용률은 84%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에밀리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 전에 보여줬던 그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초록색이 번지는 현상 기억하시죠? 확인됐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 지역의 농부들이 이웃 마을 4곳에 자체적으로 관계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한국 예산 1원 안 들이고요. 현재 확산 면적이 원래 프로젝트 면적의 2.8배입니다. 2.8배.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프로젝트가 스스로 커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런 현상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승수 효과라고 하죠. 하지만 국제 원조에서 실제로 이 정도의 승수 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제가 32년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세계은행 지역에서는 확산이 있었나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래 프로젝트 면적에서 활용 중인 면적이 줄었어요. 세계은행이 설치한 시설의 67%가 사업 종료 6개월 내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67%. 3분의 2가 반년도 안 돼서 멈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세계은행 자체 감사 데이터에서 나온 숫자예요. 우리 조직이 우리 프로젝트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알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에밀리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마크 셀던이 보내온 한국 코이카 실패 사례 목록 있잖아요.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건. 검증해봤어요. 볼리비아 스마트팜 중단 건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단 사유가 코이카의 실패가 아니라 볼리비아 내부 정치 변동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외국 원조 프로젝트 전체가 동결된 거예요. 같은 시기 세계은행 프로젝트 3건도 동결됐습니다. 그건 몰랐네. 방글라데시 원격 의료 건은 인터넷 인프라 문제였어요. 코이카가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터넷 확충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거예요. 이것도 코이카 단독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예산 초과건은 사실인데 초과 금액이 전체 예산의 7%예요. 세계은행 프로젝트 평균 예산 초과율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편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크가 보낸 데이터는 사실이긴 하지만 맥락이 빠져 있었다는 거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숫자만 따로 떼어놓으면 한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붙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크 셀던이 처음부터 왜곡된 정보를 준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실패를 찾은 게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이 데이터를 리처드 부총재에게 그대로 보고하실 건가요? 저는 클라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클라라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노트북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이건 뭐지? 에밀리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BBC 아프리카 특파원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리사 지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데 우리 조사팀과 미팅을 요청했대요. BBC? 네. 제목이 이래요. 원조의 역설 누가 진짜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는가. 같은 지역에서 서구 원조와 한국 원조를 비교하는 다큐래요. 이미 6개월째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JICA 아프리카국 이사 다나카 유키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클라라가 UN 루트를 통해 미리 면담을 잡아뒀던 겁니다. 다나카의 메일은 짧았습니다. 클라라 국장님 요청건 확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JICA도 지난 2년간 한국 코이카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조 선배국이라는 자존심은 있습니다만 현장 데이터는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나이로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원조 역사가 한국보다 40년 이상 긴 일본이요. 저는 그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하고 있네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나카 이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이 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시스템을 복제하는 건 쉽지만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복제하는 건 어렵다고요. 뭔가라니? 다나카 이사 표현으로는 이렇대요.
한국 팀에게는 우리한테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직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나카 유키를 만났습니다. 나이로비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다나카는 55세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출신으로 JICA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일본은 한국보다 원조 역사가 40년 이상 깁니다. 예산도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평판이 좋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걸 인정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5년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예산도 작고 인력도 적은데 어떻게 우리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까? 다나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JICA 사업지와 코이카 사업지를 비교했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나카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태도요. 모잠비크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일본 전문가 팀이 관계 시설을 설치하러 갔어요. 우리 팀은 설계도를 가져갔습니다. 도쿄에서 만든 완벽한 설계도였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설계도대로 설치하고 교육하고 돌아왔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기에 옆 마을에 한국 팀이 왔어요. 그 팀은 설계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도 없이요? 네. 빈 노트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통째로 농부들과 보냈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습니까? 농부들이 원래 어떻게 물을 끌어오는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3대째 써오던 방식을요. 그리고 그 방식을 기반으로 개선안을 같이 만들었어요. 농부들의 방식에 한국 기술을 입힌 거죠.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팀이 설치한 시설은 2년 후에 고장 났습니다. 부품이 일본산이라 현지에서 구할 수 없었어요. 한국 팀이 만든 시스템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갑니다. 현지 자재로 만들었으니까 고장나면 농부들이 직접 고쳐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본은 완벽한 시스템을 줬습니다. 한국은 불완전하지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쪽이 이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 시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이사, 메일에서 한국 모델에 있는 뭔가가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게 뭡니까? 다나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정? 한국어입니까? 네. 한국 특유의 감정이에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건 공감인데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국제 원조로 연명했어요. 그 기억이 한국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농부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개발 원조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GDP 성장률, 빈곤율 감소, 투자 수익률, 더 많은 돈, 더 좋은 장비, 더 정교한 시스템. 그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8km 차이 두 마을이 보여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50억 달러 대 2억 4천만 달러. 21배 차이.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가 답이었습니다. 더 좋은 장비가 아니라 더 낮은 눈높이가 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처드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가리사 조사 중간 보고, 한국 모델의 허점을 찾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으나 현장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프로젝트 자립률 12%, 코이카 프로젝트 자립률 78%, 세계은행 시설 가동률 17%, 코이카 시설 가동률 91%. 이 격차의 원인은 예산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근본적 차이에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리처드와의 관계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32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5분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분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조너선, 이 보고서 뭐야?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실? 자네가 코이카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자체 감사 데이터입니다. 전화 너머 리처드의 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조너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32년간 자네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 자네가 이 보고서를 공식화하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거야. 그건 세계은행 전체에 대한 의문이고 자네 커리어 전체에 대한 의문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피사의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와이림무가 한국팀 없이 이웃 마을에 기술을 전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마오가 14개월째 독일 부품을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리처드, 5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14개월째 부품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120달러로 마을 전체가 스스로 일어선 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이 사실을 숨기는 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너선, 리처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그 보고서를 공식화하면 나는 자네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아니, 보호할 수가 없어. 이 사회가 자네 목을 원할 거야. 32년 경력. 그딴 건 하루아침에 사라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크 셀던이 자네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야.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야. 그게 돌기 시작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자네 경력은 끝이야. 워싱턴이 어떤 곳인지 자네가 모를 리 없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29살에 세계은행에 들어와서 62살이 된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조직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32년이 지금 한 통의 전화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국장님, 리처드 부총재한테서 연락 받으셨죠? 어떻게 알았어? 마크 셀던이 제 상사한테도 전화했어요. 저한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코이카 자립률 78%를 재검증하라고요. 측정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에밀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데이터는 3번 검증했습니다. 세계은행 자체 감사 데이터와 UN 독립평가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방법론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34세. MIT 통계학 박사. 이 사람한테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끝까지 가면 자네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제 경력에 더 큰 타격이에요. 제가 MIT에서 배운 건 하나예요. 숫자에는 편이 없습니다. 클라라가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UN 평가국장으로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걸 보증할 수 있어요. 스웨덴이 한국보다 6배를 쓰고도 이 정도 자립률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어디에 올릴 수 있지?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UN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72개국 성명 이후 사무총장이 한국 개발 모델 특별 검토 세션을 소집했어요. 거기서 발표하면 세계은행 내부 정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빛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이거든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그래서 더 넓어 보였습니다. 32년간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경제 모델과 거대한 예산으로요. 하지만 진짜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는 건 8km 떨어진 마을에서 120달러짜리 PVC 파이프로 물을 끌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준 나라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아니라 70년 전에 67달러짜리 나라였던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UN 특별 세션에서 발표합니다. 리처드가 막든 마크가 방해하든 이 데이터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에밀리와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 워싱턴이 놓친 것.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2년간 틀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타이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이로비의 밤이 깊어지고 호텔 방에는 노트북 화면에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다듬었습니다. 에밀리가 검증한 데이터, 클라라가 보증한 UN 독립평가, 다나카가 증언한 일본의 입장.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요. 뉴욕 JFK 공항에 내린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UN 특별 세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계은행 인사과장이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위원회 소집이 잡혔습니다. 인사위원회요? 무슨 건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통보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리처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계은행 본부 14층 인사위원회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과장, 법무팀장, 윤리감사관, 그리고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직접 참석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사과장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내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가리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특정 국가 원조 기관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마크 셸던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입니까? 윤리감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 코이카 현지 사업지를 방문하면서 코이카 측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제보입니다. 차량 지원, 통역 지원, 숙소 제공 등이요. 저는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코이카 사업지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철수한 곳이었습니다. 차량은 제가 렌트했고 숙소는 나이로비 호텔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제보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코이카 현지 사무소는 이미 철수했고 저희 조사팀은 코이카 측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숙소는 세계은행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리처드를 봤습니다. 리처드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조너선, 그건 확인하면 되는 사안이야. 내가 우려하는 건 다른 거야. 리처드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나이로비에서 보낸 중간 보고서. 여기서 자네는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자립률이 12%라고 썼어. 이 수치가 세계은행 공식 평가와 다르다는 거 알고 있나? 세계은행 자체 감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수치입니다. 세계은행 공식 발표 자립률은 34%야. 자네가 인용한 12%는 최악의 지역만 골라서 산출한 수치 아닌가? 저는 잠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리처드는 전체 평균과 가리사 지역 수치를 의도적으로 섞고 있었습니다. 부총재님, 12%는 가리사 지역의 수치입니다. 34%는 전 세계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평균이고요. 제 보고서는 가리사 지역에서 세계은행과 코이카를 동일 조건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사 지역 수치를 쓴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리처드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리감사관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일단 제보건은 사실 확인 후 결과를 통보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외부 발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발표를 하지 말라. UN 특별 세션이 금요일인데 조사 결과가 그 전에 나올 리 없었습니다. 발표를 막으려는 수였습니다. 감사관님, 이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2주에서 4주입니다. 금요일 특별 세션은 3일 뒤였습니다. 리처드가 계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리처드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너선,
저는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자네를 보호해주고 싶었어. 진심이야. 하지만 자네가 조직의 등을 돌린 거잖아. 저는 조직의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사실의 등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리처드가 짧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조너선, 이 세계에서 사실은 힘이 있는 쪽이 결정하는 거야. 32년 일하고도 그걸 모르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 들었어요. 어떻게? 문이 안 닫혀 있었어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발신자는 로버트 앤더슨이었습니다. 72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린스턴 대학 석좌 교수, 개발경제학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의 보고서에 대하여. 에밀리가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클라라 베리 국장을 통해 프라이스 국장의 가리사 조사 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 보고서의 분석은 학술적으로 타당합니다. 특히 동일 지역 내 비교 방법론은 개발경제학에서 가장 엄밀한 평가 방식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UN 특별 세션 발표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면 지지 서한을 제공하겠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노벨상 수상자가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리처드 부총재가 윤리조사로 발표를 막으려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지지하는 보고서를 세계은행이 억지로 묻을 수는 없어요. 학술계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클라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UN 사무총장실에서 확인했어요. 특별 세션 발표자 명단에 프라이스 국장님이 이미 올라가 있고 세계은행 내부 인사조사는 UN 발표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은행 직원이지만 UN 초청 발표자이기 때문이에요. 리처드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뉴욕 UN 본부 총회장.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텅 빈 총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발표대가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29살에 세계은행에 입사해서 이 순간까지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쓰고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3,200억 달러의 예산 집행을 설계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리사의 붉은 흙길 위에서 8km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50억 달러를 설계하면서 카마우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계 시설의 사양은 외웠지만 그 시설을 쓸 농부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72개국 공동성명에 서명한 개도국 대표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뒤이어 G7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뒷줄에 리처드 해밀턴이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마크 셸던이 있었습니다. 마크가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앤더슨 교수님 오셨어요. 회의장 중간쯤에 로버트 앤더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7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소개하고 저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고 회의장을 한번 훑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조너선 프라이스입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32년을 일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뒷줄에서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틀렸습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퍼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32년간 국제 원조의 핵심은 돈과 시스템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더 많은 예산, 더 정교한 기술, 더 효율적인 관리 체계. 그것이 개발도상국을 가난에서 구해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녹슨 관계 시설, 오른쪽은 초록색 농지. 이 두 사진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서 찍은 것입니다. 케냐 가리사. 두 곳의 거리는 8km입니다. 차로 15분이에요. 저는 왼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세계은행이 50억 달러를 투입한 동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제 펌프, 이스라엘 설계 관계 시스템, 미국산 정수 장치. 당시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재 시설 가동률은 17%입니다. 14개월째 독일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른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한국 코이카가 2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한 농촌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현지 자재로 만든 관계 시스템, PVC 파이프와 시멘트와 돌이 전부입니다. 한국 팀은 2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현재 시설 가동률은 91%입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퍼졌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억 달러 대 2억 4천만 달러. 21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에밀리가 만든 비교 데이터 표가 떴습니다. 이 표는 세계은행 자체 감사 데이터와 UN 독립평가를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가리사 지역, 동일 기간, 동일 조건 비교입니다. 사업 종료 후 자립률. 세계은행 12%, 코이카 78%, 시설 가동률. 세계은행 17%, 코이카 91%, 기술 활용률. 세계은행 9%, 코이카 84%.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코이카 팀이 철수한 뒤 현지 농부들이 스스로 이웃마을 레고세 같은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국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한국 사람 한 명의 도움도 없이요. 확산 면적은 원래 프로젝트의 2.8배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세계은행 지역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용 면적이 줄었습니다. 시설의 67%가 사업 종료 6개월 내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나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세계은행은 50억 달러로 시스템을 줬습니다. 최첨단 장비, 과학적 설계, 체계적 관리.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진행됐는데 현지 농부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됐습니다. 고장이 나면 독일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부품이 올 때까지 1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2억 4천만 달러로 사람을 키웠습니다. 첫날에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농부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저는 케냐 개발협력부 아부디 차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케냐 정부 관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2,000달러짜리 장비를 줬습니다. 한국은 120달러짜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장비는 고장나면 독일에 전화해야 합니다. 기술은 고장나면 내가 직접 고칩니다. 저는 회의장 뒷줄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크 셀더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케냐는 96달러, 가나는 208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회의장에 띄워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540배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됐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단 하나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가리사에서 한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와이리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가 이웃 마을 레곳에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팀이 떠나면서 뭘 남겼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팀장이 떠나는 날 마을의 어린 소녀에게 공책 하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표지에 한국어로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어 3글자가 떴습니다. 할 수 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세계은행은 50억 달러를 줬습니다. 한국은 3글자를 줬습니다. 50억 달러는 녹슬었습니다. 3글자는 이웃 마을 4곳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일본 JICA의 한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국어 단어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라고요. 한국은 67달러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굶어본 기억, 원조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농부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 기억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원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희 조사팀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40년간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새로운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대를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답의 이름을 저는 서울 컨센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울 컨센서스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장비보다 기술을 전수합니다. 의존 대신 자립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돕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32년간 저는 워싱턴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가리사의 흙길 위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120달러짜리 PVC 파이프 하나와 할 수 있다는 3글자로요. 감사합니다. 2초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72개국 대표단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케냐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베트남,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세네갈. 하나둘 일어서더니 72개국 대표단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G7 대표단 쪽에서도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가 뒤따랐습니다. 일본 대표가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총회장 전체가 기립한 것은 제가 유엔에서 발표를 본 수십 번의 경험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32년간 수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수는 달랐습니다. 훌륭한 분석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회의장 뒷줄을 봤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크 셀더는 이미 회의장을 나간 뒤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케냐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 와이리무한테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를 에티오피아 국가 개발 전략에 공식 반영하겠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코이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프라이스 국장님이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하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교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노벨상 수상자가 회의장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라이스 국장, 앤더슨 교수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악력이 단단했습니다. 나는 40년간 개발경제학을 연구했소. 수백 편의 논문을 썼고 수십 개국의 경제 정책에 자문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 8km 거리의 두 마을, 50억 달러와 2억 4천만 달러. 이게 내가 40년간 찾던 답이었소. 앤더슨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건 돈이 아니었소. 기억이었소. 자신이 가난했던 기억. 한국은 그 기억을 가진 유일한 선진국이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면 지지 서한을 보내주셔서.
앤더슨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한이 아니라 논문을 쓰겠소. 서울 컨센서스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논문을요. 프라이스 국장, 공동 저자로 참여하시겠소? 노벨상 수상자가 공동 저자를 제안했습니다. 32년 경력에서 가장 큰 학술적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건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나피사의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계은행을 떠났습니다. 32년을 바친 조직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윤리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고, 마크 셀더는 USAID 내부 감사에서 데이터 왜곡 혐의가 확인되어 보직 해임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서울 컨센서스 연구소.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국장님, 아니 이제 소장님이시네요. 세계은행에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뭔데? 리처드 해밀턴 부총재가 사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리사 보고서 이후 이사회의 압력이 있었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지키려 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세계은행 이사회가 가리사 프로젝트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어요. 한국 코이카 방식을 참고해서요. 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2억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모델로 재설계된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 케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와이리무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와이리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농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12헥타르에서 시작한 농지가 이제 52헥타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7곳으로 기술이 확산됐다고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피사가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공책을 들고 있는 아이. 카메라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피사입니다. 4학년이에요. 나중에 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 같은 곳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서울 연구소의 작은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의 불빛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땅 위에 세워진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굶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가리사의 흙길 위에서 나피사의 공책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고 앤더슨 교수와 함께 쓰고 있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자본이 아니다. 기억이다. 자신이 가난했던 기억,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기억,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약속이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그것이 72개국이 내린 선택의 이유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32년간 저는 세상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였습니다. 67달러짜리 나라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너선 프라이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32년간 3,200억 달러의 원조를 설계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요. 50억 달러로 못한 일을 한국이 2억 4천만 달러로 해냈다고요. 12,000달러짜리 독일제 장비는 14개월째 멈춰 있었습니다. 120달러짜리 한국식 기술은 이웃 마을 7곳으로 번졌습니다. 세계은행 자립률 12%, 코이카 자립률 7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고요. 한국은 그 기억을 가진 유일한 선진국이라고요. 67달러. 전쟁이 끝나던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540배를 성장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2개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G7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됐다면 댓글에 할 수 있다.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